나 8시에 나왔어. 그때 왜 피곤했어? 학원 가기 30분 전이야. 근데 화장이랑 30분 전에 쉽게 사고 가서 오늘 12시에요. 나 알람 맞춰서 12시에요. 미안하다. 알람이 요즘 안 들려. 나 나 진짜 심각해. 요즘 진짜 안 들려. 그거 알람 잘 들려. 자, 제일 앞에 게 지금 독서 지문인데요. 자, 지금 이런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해서 지문이 가와 나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보통 가와 나 두 편의 화제는 같습니다. 동일한 화제가 나올 거야. 그 같은 화제, 이야기거리를 두고 가 글과 나 글이 서로 상반되는 관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입장을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무조건 반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제의 두 편의 글을 읽고 난 뒤에 종합적 사고를 하고 그 이야기에서 결국 나는 어떤 관점을 세울 수 있는지 이걸 재구성하는 그런 걸 능력을 좀 점검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는 지문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가를 읽고 가와 연관된 문제를 빨리 한번 지우셔야 나 읽고 나면 가 내용 리셋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를 읽고 실시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의 공통점이니까 역시 가 읽고 난 뒤에 지울 수 있는 거 보일 거예요. 17번도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기억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보세요. 여기 어디로? 저기 가 지문에 그죠? 이 문단 끝에 좀 나오네요. 그죠? 보통 이런 이유라는 말이 발문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 이유는 그 문단 안에 답의 근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문단에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 수준이 좀 높다면 저 멀리 답의 근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유를 좀 머릿속에 좀 고정해 놓고 요거 좀 나오면 찾겠다라는 마음가짐 좀 가지면서 좀 읽어줄 그런 문제였고요. 18번에는 자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당장 내용은 안 읽었기 때문에 뭔지 몰라. 다만 X축, Y축의 변수 정도, 항목 정도를 보고 가세요. 밑에 봤더니 X축은 튀김, 그리고 Y축은 초밥. 배고프네. 자, 튀김 대 초밥의 관계를 그래프로 지금 나타냈는데 튀김 몇 개당 초밥 몇 개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사회 경제지문에 좀 자주 나오니까 배경 지식을 좀 먼저 갖고 가면 좋아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세요. 이건 예산 제약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건 뭔데? 내가 가진 돈이죠. 내 예산이 예를 들어 10만원, 만원이다. 그럼 그 만원 안에서 내가 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약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튀김이 마지막 5개죠.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찍는다 그러면 X축은 5지만 Y축은 결국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5,0이니까 결국 튀김 5개 사면 초밥은 하나도 못 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초밥이 5 찍혀 있어요. 그럼 초밥 5개 사버리면 튀김은 0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좌표 찍어주면 4개당 하나. 그죠? 뭐 3개당 2개, 2개당 3개, 뭐 1개당 4개. 이런 식으로 다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은 가나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선지를 보시면 가 하나, 나 하나 가지고도 풀 수 있는 선지들이 보여요. 그러면 역시도 가 보면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와서 조져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박스가 나오면 항상 제가 보기 박스가 뭐가 된다 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개념어가 됐건 어떤 내용들을 이 보기 박스 안에 끌고 들어와서 대입을 시켜야 돼. 대응을 시켜야 저 사례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는 사례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의 용어든지 아니면 어떤 사례라든지 꼭 갖고 들어와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 하고 시작됩니다. 공리주의.
이것도 지금 여러분 우리 독서 지문 중에 이거 무슨 영역에 해당하겠어요? 공리주의. 사회. 그죠? 사회. 그렇다면 공이라는 거 우리 인문 영역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공리주의. 아마 개념 설명 줄 건데요. 항상 제가 개념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출제 요소가 될 거라고 해서 표시하라고 했죠. 왜? 한 문제당 5개의 선지를 만드는데 그 5개의 선지 중에서 이런 정의가 나온 부분은 무조건 깔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갈게요.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의 행복 원리를 중시한다. 아,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말은 공리주의니까 공리를 실천하면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대. 나중에 여러분 또 2학년 되면 2학기 때 독서 시험 칠 거거든. 그 독서할 때 보면 이런 공리주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 대표적인 사람 영국의 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자, 공리 그러면 행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공리하면 행복이 행복. 아파트. 어, 저희 시험 범위예요, 사회. 아, 나오나? 네. 그러니까 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스토아. 아파트. 음. 땅이랑. 이번에 테이 없었다는 거요. 뭔가 테이 있어. 자, 공리란 해서 또 이제 공리에 대한 개념 줍니다.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말. 항상 이렇게 정의를 줄 때 그 용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거의 동급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나오면 역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익과 효용. 공리는 곧 이익과 효용이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이런 행복이란 공리주의에서 바라보는 그 행복이란 결국 뭔데? 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야. 똑같은 말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공리주의란 공리를 통해서 최대 행복에 이르는 거야. 그럼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데? 공리를 최대화하는 거야. 공리는 무슨 말인데? 이익과 효용이니까. 결국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시켜서 행복해지자는 얘기예요. 즉 나왔어. 같은 말. 고통은 피하고, 그죠?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이 있으면 안 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고통은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뭐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제거하면 안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지? 뿐만 아니라 같은 거야. 그래서,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플러스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즐거우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더 좋아. 그래서 최대 행복이니까. 그 최대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도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1문단 보고 또 풀 수 있는 문제 있으면 하면 되는데 없어요. 다음 2문단 합니다. 나오네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출제 요소가 된다는 게 딱 감으로 와야 돼. 왜? 이전에 반대말이 뭔데? 이후겠지, 그지? 뭔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 위를 두고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세요. 그래야 그런 내용의 예상치가 딱 나왔을 때, 아, 내가 잘 읽고 있구나. 내 스스로가 또 믿음이 가. 자, 그리고 정보 수집 갑니다.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했대. 아, 모든 쾌락이 측정되었대. 그리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그 쾌락이 어디서 왔느냐 그 관계없이 그 쾌락은 그저 다 동질적이다. 그 쾌락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어떤 쾌락이든 다 성질이 같아.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이야. 양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말을 용어로 또 정의한 게 양적 쾌락주의란다.
그럼 정리하면 밀 이전은 양적 쾌락주의였다. 그럼 양적 쾌락주의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야? 양만 차이 나지. 질은 같아. 그러니까 동질이지. 그죠? 정보 수집 다 했습니다. 다음.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와. 여러분 글 읽을 때 이렇게 와과 이런 거 보이면요. 좀 슬래시 쳐서 한번 나눠주면서 읽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육체적 쾌락과 이것과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성, 그리고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본 거래. 여러분 스스로의 뭐라고 본다, 생각한다, 여긴다, 간주한다. 이게 다 뭐야? 견해 주장한다는 주장을 보인다는 뜻이야. 인문 영역에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사람 나오고 그 사람의 견해 주장, 의견 제시, 관점 다 같은 말이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출제 요소야. 잡아놔야 돼. 그러면 이거 주장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주어 자리에 누구는 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서술어에 쓰는 얘기했던 뭐라고 본다, 여긴다, 생각한다, 주장한다, 설명한다 이런 말을 하면 다 주장 이거야 그냥. 옆에다가 주장 쓰고 옆에 지나가면 선택 점에 딱 보면 걸립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다 찾지 말고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해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 정리할게요. 자, 뭐야? 아까 여기서 봐. 밀 이전의 양적 쾌락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동질. 모든 쾌락은 동질이었잖아요. 그걸 좀 예를 들어주잖아. 쾌락이 질이 같다라는 걸 예를 들어주나. 뭐하고 약간 와 나오면서 할까 와. 육체적 쾌락과 뭐가 정신적 쾌락이 이거 봐 같다잖아. 그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또 우리가 신경 써주면 너무 앞으로 독서 잘해질 겁니다. 뭐냐? 나열하면 뭐다? 예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열하면 예시. 지금 나열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이자 정신적 쾌락에 들어가는 예들인 거야. 이 예가 왜 중요하냐면 사례 적용하는 문제에서 이 예를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빨리 저 말로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걸 키워놔야 돼.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이가 뭔데? 양적 쾌락주의.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또 출제된다라고 또 감사봐야 돼. 뭐게? 우리가 보통 비판하거나 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한계를 지적하는 문장이 보이면 꼭 출제 요소가 됩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어떤 영역에서 많이 나오냐면 인문 영역, 즉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과학 기술, 특히 기술 지문에 기술의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건 나오면 무조건 출제 요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비판했잖아요. 뭘 비판했습니까? 정리할게요. 야야야, 너희들 육체적 쾌락이나 뭐 정신적 쾌락이나 다 똑같다고? 그러면 가장 쉽게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동물 아니냐? 동물은 그냥 배고프면 처먹고 똥 싸고 그 제일 쉽게 쾌락을 즐기는 애들인데 그러면 그런 동물과도 같은 존재란 말이야 인간이? 라고 해서 비판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쓴 말이 지금 여기 나왔죠.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말. 쉽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 인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은 이 양적 쾌락주의가 갖고 있는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 말이야. 그래서 이건 출제 요소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상해 보세요. 이런 말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항상. 그것도 출제 요소가 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문제와 해결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갑시다. 또한, 자, 또한이라 그랬으니까 또한이라는 담화 표지는 어떤 느낌 받아야 돼? 앞에 얘기하고 같다, 그자? 그러면 앞에 비판했으니까 뒤에도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 비판 1, 2 하면 되겠네. 가자.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그 본성과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서 실현 가능성 떨어진다는 그렇지 비판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비판 1번 그리고 비판 2번. 그래서 그 비판 두 번째는 뭔데? 야, 공리주의 너희들 최대 행복 주장했잖아.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도 다 함께 쾌락을 즐겨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인간들은 심한 행복하면 죄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 본성이 이기심이 있는 존재인데 근데 어떻게 사회 전체를 행복시킬 수 있어? 이거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간이란 이기심을 가진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겠니? 이거 충돌되잖아. 그래서 최대 행복 추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는 두 번째 비판을 했다. 자, 여기에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 공리주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 이전에 양적 쾌락주의의 문제점이 언급됐으니 이제 밀이 나타나면서 이 문제 해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자연스럽게 밀 이후가 되는 거야 이제. 가자. 밀은 근데 잠깐만. 저 기억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했는데 17번에 그럼 기업가치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럼 이제 앞으로 밀 이후에 그 해결책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문단에서 답의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자, 하고 이제 다음 문단 가자. 밀은 쾌락은 원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었어 라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다. 그래봐 이렇게 지금 이 차이를 보여주지. 이미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고 용어도 한번 찾았고 근데 질적 쾌락주의에 맞는 설명들 또 수집하자 이제. 하자. 일단 질적이라는 말이니까 봐봐봐 아까 양적이라는 말은 양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였잖아. 그럼 질적이라는 말은 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동질과 또 반대되는 말이 되겠지. 질 차이 있어. 자,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면서 육체적인 쾌락은 아주 저급한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적 쾌락이래. 자, 이거 또 두 개 나눠야 되겠지, 이제. 쾌락에도 질이 있어. 왜 그래? 그죠? 쾌락에도 차이가 있어. 모르는구나. 안 할게. 육체적 쾌락은 저급해. 그리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이야. 자, 접근하니까 또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육체적, 정신적, 동질이야 했던 누구만하고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니는 거래. 그래서 얘가 더 가치가 있어. 동물과 달리 여기도 대비다 그지? 인간은 바로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풍미를 높일 수 있고 이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또 동물과 다른 차이점 이런 인간의 풍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고급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어. 정신적인 쾌락.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프다고 좀 배만 채우면 행복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돼지처럼 어떤 정신적인 뭔가가 채워지고 책도 읽고, 그지? 막 이런 거 해야 그게 동물과 다른 인간일 수 있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충돌할 때, 자 보세요. 아까 이 두 가지 문제였잖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밀 아니니, 그치? 밀은 먹는 걸로만 채우는 게 인간이 다가 아니야. 이런 먹는 거 말고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채워야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천박한 돼지의 비판을 받았다는 말을 해결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것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충돌할 때 실현성 떨어진다라고 아까 지금 비판받았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까? 그럴 때는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대. 아하. 최대 행복도 추구해야 되고 인간의 이기심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결국 이거 안 된다는 아까 그 비판이었잖아. 그런데 이거 충돌해도 이 인간의 이기심은 제어가 돼. 뭐로? 외적 제재로. 제어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충돌 안 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 충돌 안 하니까 최대 행복 추구 가능해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랬죠? 이게 충돌돼서 문제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제어가 돼. 충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추구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될 게 뭐야? 외적 제재 처음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용어야. 그리고 그 용어 설명 그 앞에 바로 또 얘도 나왔지. 법률, 여론 같은 걸 외적 제재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꼭 이게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지 헌재에서 이 윤석열을 빨리 파면시켜야 되는데 이걸 너무 끌었잖아. 그지?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끄는 내적 갈등들 안에서도 뭐 어떻게 있었겠지. 하지만 그게 우리 여론이 계속 빗발치더라도 빨리 해라 하니까 결국 압박 받았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일종의 외적 제재를 가한 거야. 따지면 늦긴 했어도 만장일치 8대 0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하지만 미래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뭔데 이거? 항상 우리가 제시어를 바로 생각하는 것도 능력이야. 이것이 뭐야? 외적 제재겠지, 그치? 이 외적 제재만으로는 다 해결 안 된대. 그럼 뭐야? 또 다른 해결책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외적 제재 플러스 요 천박한 돼지라는 비판은 요걸로 일단 해결했고요. 요 두 번째 비판받는 요거를 지금 뭘로 해결하는지 보세요. 일단 외적 제재로 해결이 돼 라고 했고, 근데 외적 제재 가지고는 요 이기심을 누르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되지. 뭐가 더 필요하대? 가자. 미래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봐. 요것도 그 문제가 붙잡고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어했으니까 이거 이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외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 추구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는 거야. 최대 행복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게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내적 제재인 양심이라는 거야. 뭐뭐인 뭐 이거 뭐야? 동급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뭐인 뭐 이렇게 수식 구조 나오면 같은 거라 그랬어. 앞으로 내적 제재 나오면 그냥 양심이야라고 그냥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양심이 뭐냐? 양심은 하고 또 설명 주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가 역시 말 바꿔치기 한데 근데 이런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것을 즉 양심을 또는 도덕적 의무감을 또는 내적 제재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을 준단 말이야. 당연한 말이겠지. 양심에 찔리지 우리가.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그 토대를 두고 있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이 된대. 함양이 뭐야? 길러진다는 얘기지, 그지? 키워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 양심을 키울 수 있는 거 이렇게 화살표 보면 되겠지? 이게 뭔데? 교육을 하거나, 그지? 또는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계속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 양심이 키워져. 도덕적 의무가 올라와. 그래서 이런 최대 행복 추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이제.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결국 극복을 하고, 여러분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니까 별로 안 좋은 거겠지. 그러면 앞에 나온 말로 바꿔치기 해볼래? 자기 이익 지향성이란 말 세 글자로 앞에 나왔던 말로 이기심 아니겠어? 이기심, 그지? 이 이기심을 극복을 하고 최대 행복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 봐, 또다시 돌아왔어. 이거 충돌한다고 하니까 결국 문제였잖아. 이거 충돌하니까 결국 이거 안 못돼? 라고 비판받았잖아. 무슨 소리? 인간의 이기심은 외적 제재로 제어 가능해. 그런데 외적 제재만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같아. 내적 제재인 양심도 키워야 돼. 근데 양심 키우려면 교육받고 이런 외적 제재 경험하면 돼. 근데 아까 외적 제재가 선생님 뭐 있는데요? 했잖아. 법 공부를 하든지 여론에 의해서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기심을 이렇게 누르고 극복하고 최대 행복 추구 실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마지막 미르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 빠지면 안 돼.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계속 본다 그러고 있지. 왜? 주장하고 있으니까. 후생이 뭐예요? 후생? 우리의 삶이지.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두터울 후자. 우리의 삶을 좀 더 두텁게 해준다는 걸 좋게 복지 이런 거 해놓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대. 아하, 다시 돌아볼게. 밀은 어떤 사람인데? 공리주의자야. 밀은 공리주의자야. 결국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리주의가 결국 뭘 이끌 수 있다?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를 자기가 추구하고 있었던 거겠지. 자, 우리 가봤다. 시간상 뭐 문제는 다 여러분들 풀어봤기에 다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짚어드릴 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16번 문제에서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은 재화가 뭐야? 돈, 물건, 서비스까지 포함한 게 재화야. 경제지문에 자주 나온다. 알아둬야 될 단어다 이거.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 지금. 재화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왔는데 지금. 지워주죠. 2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정책을 아니죠 이런 얘기도. X.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쾌락이 가진 어떤 유효성. 쾌락이라는 단어를 일단 많이 쓰긴 했어. 일단 헷갈리면 보류하면 돼.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오문단 마지막에 보시면요. 공리주의가 결국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랬잖아. 이 기준이라는 말 앞에 있는 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거, 저 인간 윤리에 타당한지 아닌지, 저거 아까 공리주의가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봐봐. 공리주의가 추구했던 게 일종의 쾌락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꼭 이 문장 그대로 쓴 말은 없지만 공리주의가 추구했던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또 추구한다는 것은 이익과 효용이나 또는 쾌락을 또 이게 높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 쾌락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은 아예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용어인데 자기 이익 지향성이란 말 한마디로 이기심이지. 그 이기심을 제어하고 최대 행복 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바로 이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미리 주장했던 이 질적 쾌락주의,
이 질적 쾌락주의가 또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이 4번 딱 맞죠. 이 자기 이익 지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론 소개했어. 5번에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 여론이라는 용어는 나왔지만 이 여론 형성 조건을 뭐 제재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어느 정도 윤곽은 보였다. 그리고 17번 문제. 결국 기업처럼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공격하면서 해결했잖아요. 이렇게. 천박한 돼지 철학에 대해서는 정신적 쾌락의 어떤 가치 있음, 우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상충할 때 결국 최대 행복 실현 못하잖아 라는 요 비판에 대해서는 여기에 두 제재를 그지 가해줌으로써 해결 가능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내용 나오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럼 이번에 봐. 쾌락의 질적 차이와 쾌락의 질적 차이라는 말을 뭐로 바꾸네?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요 쾌락주의 요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내적 제재를 여는 거야. 내적 제재 단어로 바꿔봐. 양심이잖아. 그죠? 결국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밀이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던 사람 맞잖아. 그 중에서 중요한 용어, 요 양심이라는 내적 제재 이런 것들 연구해서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2번이 맞지. 그럼 1번에 저 계량화했다 저런 말들은 그 수치화했다 이런 말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계량화했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치화한 거야. 숫자로 계산한 거야. 그런 걸 수치화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는 지금 질적 쾌락주의에서 했던 말이 아니죠. 쾌락의 개념을 수정한 것도 없고요. 쾌락은 이런 거에 쓰여서 저런 게 아니야 라고 수정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효용을 계량화했다. 그러니까 이 계량화했다는 말이 굳이 어떤 쪽에 해당하냐면 계량이라는 것은 양을 계산하는 거니까 양과 관련이 있는 말이거든요. 결국 이거 따지면 양적 쾌락주의 쪽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지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지금 혹시나 3번, 4번, 5번에서 틀린 사람이 있는지 그 실직 칠 때 기억 안 나지? 내가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지? 본인들이. 3번 같은 경우는 쾌락의 원천을 밝혔다 그런 것도 없고요. 쾌락이 어디서 왔는지 원천 밝힌 거 없고요.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했다. 쾌락의 개념을 정교화했다. 동일성을 규명했다. 이건 동일성이라는 것은 쾌락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모든 쾌락은 동일해요 라고 주장한 거 이건 양적 쾌락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4번에 뭐 제도화한 거 그런 것도 없고요. 법제화한 거 없고요. 5번에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한 거예요.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이 있는데 그 중에 고급 쾌락이 더 가치 있고 우월하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저급 쾌락을 거부한 건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만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나로 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이제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그렇죠, 여러분. 나도 저거 갖고 싶고 너도 저거 갖고 싶은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욕망은 계속 올라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일단 보고 경제학자의 견해 주장이 나온 거야. 경제학자도 사람이잖아. 이제 그러면 경제학자란 인간들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야. 이래서 합리적 소비 과정을 그럼 이해하기 위해 효용 이론을 제시했대. 자, 그럼 중요한 것만 뽑아봐. 경제학자 사람 체크했고 그거 뭘 주장했어? 효용 이론 주장했어. 이거 좀 지울게. 근데 우리가 경제 지문에서 이 효용이라는 말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외워두세요. 앞으로. 효용이라는 거. 기쁨, 즐거움과 함께 만족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계의 효용,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효용. 자, 볼게요.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통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 소비를 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효용 이론이라는 걸 가져왔대. 요 인간들은
합리적 선택을 할 거라면서, 그지? 그럼 그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합리적 소비 과정을 또 모델을 보여줄 거래. 이런 합리적 소비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걸 결국 효용 이론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 문항입니다. 효용이란 하고 또 개념 정해주죠. 이거 무조건 알아두세요. 의사 결정자가,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만족감에 좀 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내 만족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사 먹었어. 만족도가 1에서 10이라고 시작. 10이었어 처음에 먹었을 때. 근데 배가 덜 찬 것 같아. 아예 하나만 더 사 먹자 해서 하나 더 먹었어. 두 번째 먹었을 때는 10까지 채워질까? 근데 한 7 정도 채워지겠지. 근데 먹고 나니까 이제 더 그만 먹으려 했는데 옆에서 좀 먹고 있는 애 보니까 조금만 더 먹을까? 또 하나 더 사 먹었어. 경미 3개 먹어. 자, 그래서 그때 먹었는데 그때는 맛있긴 하겠지만 처음 두 번째 먹을 때보다 느낌이 아니겠지. 또 줄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족감은 조금씩 그 수치를 읽을 때마다 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볼게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아,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과 또 같은 말로 연결된다. 좀 정리해야 되겠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치기 하는 말 나오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설명한대. 그러면 다시 봐.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이걸 지금부터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다른 걸 바꿀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걸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겠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나왔으니까 우리 대비되는 또 짝이야, 그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일단 효용부터 말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지? 둘 다 같이 쓰고 있는 용어니까 한계 효용부터 알고 가자. 한계 효용이란 그 재화 물건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마다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여러분 요것도 잘 봐두세요. 요거 나오면 출제해서 됩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앞에 거 원인 뒤에 거 결과. 저 인과에서 아주 잘 쓰는 방법인데요. 이런 담화 표시 나오면 출제해서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화살표 주면서 소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용어도 용어지만 그냥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한계 효용, 한계 수익, 한계 뭐 편익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한계라는 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한계 나올 때마다 뭐 기억하냐면 한 단위 질 올릴 때,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요 말이 곧 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계말이라는 보이면 어떤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거 보시면 돼요. 효용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럼 한계 수익 뭐 이런 거 나오면 생산량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수익이 추가된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한계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계속할게요 이제. 그런데 이 한계 효용이라는 건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분 요것도 봐두셔야 합니다. 뭐뭐에 따라 뭐뭐 한다. 뭐뭐에 따라 뭐뭐 한다. 저거 출제요소가 됩니다. 대부분. 자, 정리 다시 할게.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결과물 이 한계 효용은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관계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관련 문제 풀 때 그 관계가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수량이 증가하면 한계 효용은 떨어진다. 좀 전에 제가 햄버거 얘기했던 그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A 부분인데 이 A 부분이 18번 3점짜리 문제인데 자, A 보고 18번 바로 갈게. 간다.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죠. 이 재화, 물건을 선택해서 소비할 때 한마디로 물건 사는 거야. 그럴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건 돈 주고 사가지고 가장 큰 만족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5가지의 만족이 있다면 내가 물건 돈 주고 샀는데 3 만족보다는 5가 좋잖아요. 자, 예를 들어주네요.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예입니다.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여러분, 튀김과 초밥은 일종의 재화라고 바꾸치기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재화를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할 때 재화를 한 개씩 증가시킬 때 한계 효용은 감소할 거야. 그 위에 지금 설명했던 게 예로 또 그대로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있는데 이유는 뭔데? 지금 각각 한 개에 1,000원씩 한대. 그럼 튀김 5개 사고 초밥 5개 사면 딱 소리 지금 한 개에 1,000원 하고 있어. 한 개에 1,000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표 밑에 은우가 총 5,000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튀김 5개 사면 5,000원 다 쓰게 되는 거니까 딱 5번째밖에 없어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튀김부터 초밥까지 그 한계 효용의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16, 8, 4, 2, 1 그리고 5, 4, 3, 2,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쓸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 보면 일단 여기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이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튀김만 모조리 5개 사고 초밥은 1개도 안 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또 튀김은 4개 사고 튀김은 1개 사는 그런 또 조합이 있을 거고 튀김 3개 사고 초밥 2개 사는 2개 사고 3개 사는 그죠? 그리고 하나 사고 4개 사는 그런 조합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조합들 중에서 가장 총 효용이 나오는 게 뭐냐? 튀김 3개와 초밥 2개.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위에 표에 대입시켜야죠. 튀김 3개의 자리에 가보면 튀김이 그 앞까지 16, 8, 4라는 숫자까지 다 보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초밥을 2개 살 때까지 가면 초밥에 5, 4까지가 한계 효용이 되었습니다. 맞니? 그러면 그거 모조리 더해주면 되죠. 이 숫자를 다 더해주면 총 효용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이 더해주면 3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도 여러분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튀김 4개 하고 초밥 하나 사는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숫자가 37보다는 적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과 초밥 2의 한계 효용은 둘 다 4, 4야. 맞지? 찾았니? 지금 4, 4잖아. 둘 다 4, 4. 그지? 오케이.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이런 똑같은 지점에서 지금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이 4, 4잖아. 지금 4, 4. 그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총 효용이지. 총 효용이 가장 좋다는 얘기잖아. 그런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대. 다시 말해서 튀김 3과 초밥 이 부분이 딱 한 개 효용 숫자가 4, 4로 동일한 지점이 돼버렸어. 이 지점이 바로 어떤 조합보다도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곳이었다 이 말이야. 한 개 효용의 숫자가 동일한 지점이었던 거야. 자, 이것을 뭐라 불러?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했대. 자, 우리 저가 A 바로 그 위에 한 개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 제가 그때 그걸 안 읽었네요. 이렇게 재화 수량을 늘리는 때마다 한 개 효용은 떨어지니까 이걸 한 개 효용에 여기다 있네요. 재화의 수량을 늘릴 때마다 한 개 효용은 감소한다. 이게 한 개 효용 체감의 법칙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은 지금 뭐야? 바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 여기서 튀김과 초밥의 한 개 효용이 각각 4, 4로 동일한 지점이었어. 그럼 다음에 혹시나 요 튀김 초밥의 사례만 다른 걸 바꿔놓고 숫자가 쫙 이렇게 한 개 효용이 나왔는데 한 개 효용이 같은 지점이 가장 극대화하는 그 지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이제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용어에 관계되는 특징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해 볼까요?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이 뭔데?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이 뭐야?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말인데 선택의 문제. 선택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하잖아. 소비자들. 여러 상품의 한 개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여러분 여러 상품 즉 초밥 4개, 튀김 1개, 초밥 3개, 튀김 2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합들이 있는데 그 여러 상품의 한 개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 숫자 뭐로 바꿔? 4가 되는 지점들 그죠? 튀김도 4, 초밥도 4 그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니까 지금 16, 8, 4 이런 숫자를 썼지만 다른 숫자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그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대. 개인이 그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 개 효용이 4로 맞춰지는 그 지점은 나는 지금 이 숫자를 매겼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숫자로 매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자, 우리 A까지 봤습니다. 그럼 18번 문제 가보자. A, B, C, D는 은우의 소비 선택 지점을 표시한 거래. 요러요러한 지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산 제약서는 일단 5,000원밖에 없어. 자, 그러면 1번 가볼게. A 지점을 할 때 A 지점 봐봐봐. 튀김 몇 3, 초밥 몇 이내.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전에 지문에서 봤던 튀김 3에 초밥 2니까 이 지점이 뭐야 바로?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잖아. 그지? 그럼 아까 이거 얼마였어? 아까 초용이 37이었지 아까. 오케이 기억해둬. 아니면 적어두든지 A 옆에 37. 자 그럼 1번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 맞잖아. 오케이 다음 2번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자 B 보자. B는 조합이 어떻게 돼? 튀김 2개에 초밥 3개 되는 지점이야. 그치? 그럼 그거는 이거 뒤에 안 읽어도 되는 게 총 효용이 극대화되는 게 A라며. 그럼 A 이외에 다른 지점이 찍혀있으면 총 효용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A에서 B로 달라지면 똑같은 예산 5,000원에서 총 효용은 당연히 37보다는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숫자 계산 안 해봐도 되잖아 이런 것들은. 근데 혹시나 한번 해봤더니 얼마 나오대? 안 해봤니? 같이 해보자. 혹시 모르는데 혼자 숫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튀김 2에 초밥 3. 그럼 튀김 2까지면 한 개 효용 숫자가 16, 8이지. 그럼 24네. 그죠? 그럼 초밥은 3이었으니까 초밥 3까지 가면 5, 4, 3까지네.
맞나? 그럼 다 더해봐. 얼마야? 36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숫자 필요하면 해봐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3번. 소비 선택 지점이 이제 또 B에서 C로 달라지면, 자, B가 좀 전에 36 지점이었는데 C로 달라지면 튀김도 둘, 초밥도 둘이야. 그지? 그러면 아까 한 개당 1,000원씩 한다며. 그럼 둘둘이니까 4,000원밖에 안 썼네. 예산제약산 총 5,000원이니까 1,000원 남았잖아. 그지? 그 얘기하고 있네. 1,000원을 덜 소비했으니까. 자, 소비할 때마다 효용은 올라가야 되는데 아예 1,000원을 덜 썼으니까 효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덜 소비하고 총 효용은 작아질 수밖에. 당연한 말입니다. 쓸 돈 안 썼으니까 만족도 더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숫자 몇 나오대? 정민아, 해주겠지 하지 말고 네가 해봐야 돼. 정민아, 쌍민아. 몇 나오니? 33 나오지. 네. 오케이. 정민아. 할게요. 아니 정민이 불렀어. 해주겠지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4번.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자, 숫자 다 적어놨어요 이제. 그럼 33에서 37이잖아 이제. 그지?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했으니까 총효용 당연히 더 커지겠지. 당연한 말이고. 자, 그럼 5번 왜 틀렸을까?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 일단 여러분, 이 지점은 4개당 2개 아니야? 그럼 4개와 2개까지 더하니까 얼마 나오대? 39. 그 다음 D는 40 나오지. 그럼 D가 더 큰 거잖아. 근데 작다고 하니까 지금 크다고 하니까 지금 뭐냐면 E가 더 크다고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작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 이해됐니? 지금 앞에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해봤으면 금방 됩니다. 이해돼요? 진짜 반칙 경미 된 거 맞아? 네. 아이가 난 경미 흔들렸어. 목소리 흔들렸어. 아, 해주세요. 진짜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문단 갑니다.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거 좋은 말이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를 두게끔 해주는 게 효용 이론이니까 뭔가 좋은 얘기하면 여러분 2글자로 바꾸세요. 의라는 말로 바꾸면 딱 좋습니다. 수능의 모평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즉 만족감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여러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저소득층,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고소득층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10,000원 줬을 때 누가 더 기쁠까? 그렇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받을 때 더 기쁠까 아이가? 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이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이걸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0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야.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이 10,000원은 억수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10,000원을 저소득층한테 분배해주자 이 말이야. 그러면 사회적 효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그 기쁨의 만족감이. 이해되니? 그래서 정리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또 나왔네. 따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여러분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뭐하라는 얘기야?
세금 많이 걷겠다는 뜻이야. 너 많이 벌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누진적 소득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걸 왜 누진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것도 알아둬라 자주 나오는 말이다. 누진이 뭔데? 계속 쌓인다는 뜻이거든. 누적.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온대 지문에서 세금을 내는 그런 세율 그 구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율 적용을 예를 들어 세금 적용을 뭐 1%만 내라. 1%만. 그런데 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2% 내. 이런 식으로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야. 이걸 누진적 소득세라고 하는 거야.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 많이 버는 사람 고소득층에게 세율 높이 매겨가지고 그걸 세금으로 거뒀지. 그럼 그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복지 혜택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저소득층의 만족감이 더 올라올 거니까, 더 커질 거니까 전체 사회 전체의 효용도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19번 문제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물었는데, 가는 아까 봤던 최대 행복의 원리, 그리고 나는 금방 봤던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인데, 자, 이거 다 맞는 말이니까 일단 3번 보자.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에서 중요한 특징 정리할 때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지. 사회가 아니고 개인인 거야. 여기서 틀린 거지. 그래서 개념 설명과 함께 특징적인 부분들 나올 때 받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럼 가는 나도 보자.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다. 그런데 개인의 이익도 맞아. 그런데 여기 봐. 앞에 치웠네. 앞에 쌤이 적어줬던 내용들을 필기했다면 그 최대 행복의 원리는 개인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말 자체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플러스, 좀 더 확실히 말하면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들어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가의 밀 A로 보고 나의 경제학자 B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걸 찾아라. 자,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기부의 경제학 실험. 자, 실험 내용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 원씩을 나눠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아니면 기부할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어. 자,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2배의 효용을 창출할 거래.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 내면 사회적으로 2만 원의 효과를 낸다는 얘기야. 2배니까. 10만 원 냈으면 20만 원 효과 내겠지. 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야 5분의 1만큼씩 또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에게 알려줬대. 너가 이만큼 기부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5분의 1씩 플러스 좋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였어. 다음, 실험 참가자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봤어.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일 거야. 왜 그래? 지 10만 원은 지가 가진 거에 끝났잖아. 그러면 이해되니? 10만 원씩 준 다음에 5명한테, 근데 아무도 기부 안 했으니까 10만 원씩만 가진 걸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효용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니? 다음, 모두가 그럼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일 거야. 왜 그런 건데? 그렇지. 10만 원 아까 내면 아까 2배의 효율을 창출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만 원 냈어요. 2배는 20만 원 아니야. 한 사람당 누리는 효용이야. 오케이? 전체를 부른 게 아니고 한 사람당인 거야. 그러니까 20만 원 맞지? 오케이. 다음, 4명이 10만 원을 기부했대. 그러면 여러분,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는 순간 그 효용 창출은 아까 2배라 그랬지? 그러면 4명이 10만 원이니까 이거 40만 원 아니야? 그 40만 원 2배는 얼마야? 80만 원이지? 오케이. 그러면 그 80만 원에다가
자, 기부를 하고 나면 아까 모든 혜택이 사람들에게 5분의 1씩 돌아간다며. 그지? 그 80만 원 곱하기 5분의 1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럼 몇 나오노? 16이 나오지. 그지? 16의 효용이 생긴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얘기하잖아.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됐나? 그 다음, 맞아, 이렇게.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0만 원이고, 한 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그랬어. 그러면 한 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돈 10만 원 그대로 갖고 있지? 그 10만 원에다가 얼마 플러스 해야 돼? 16도 해야지. 왜? 아까 기부를 하면 기부 안 한 사람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 효용 돌아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전에 16 그거 계산해낸 거 요놈아에게도 기부는 물론 안 했지만 요놈아에도 혜택은 돌아간단 말이야. 16 플러스 10 해야 돼. 26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26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제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40에서 60% 정도 기부했고 일부는 기부하지 않았다.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즉 기부 행위에서 얻는 자부심 등이 그 기부의 이유였대. 자부심이라는 게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내가 기부함으로써 내 스스로 기분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A는, 즉 밀은 기부 행위를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았다.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미리 했던 얘기 뭐야? 또 지웠네. 뭐였어? 그게 동물과 다른 그죠? 정신적 쾌락을 그저 보여주는 질적 쾌락주의의 설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하는 말이니까 이 말 맞는 말이죠. 2번 B는 경제학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다르다고 보았고 했는데 여러분 기부한 사람과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 즉 1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아까 16에다가 26 숫자 달았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맞아.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지금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아까 뭐였는데요? 재화의 물건의 수량을 내가 계속 증가시킬 때마다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줄어드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이 그 뒤에 있는 저 말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효용이 다르다는 말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이? 그냥 끌어붙인 거야 이 두 개는. 다시 말하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내가 물건을 계속 많이 살수록 효용은 떨어지는 거야. 그거하고 기부한 사람이 16이라는 효용을 느껴하고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26 느끼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아무것도 연관이 안 되죠 이 말이. 그래서 틀린 거야. 자, 나머지 설명은 지금 했던 말을 3번은 그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은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그리고 왜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보는데 A는 밀이잖아. 밀한테 내적자 제재의 양심을 중요하게 봤잖아. 그러니까 기부하지 않으면 양심에 위반된다고 얘기한 거죠. 다음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석을 위한다. 자, 기부하지 않은 자가 주어야 이 사람한테 효용 얼마 얻었어? 26 얻었지. 근데 기부한 사람들한테 얼마 얻었어? 16 얻었지. 그럼 여기서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면 이게 16을 알아차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26 얻겠다라고 해서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야. 합리적 선택은 왜 하는데?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 선택인 거죠. 그 16보다는 26이 합리적 선택이 맞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4번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요 사회적 감정이라는 건 아까 미리 그런 말 했었지 본문에서 이 양심이라는 걸 설명할 때 여러분 그 다 지문에 양심 나올 때 도덕적 의무감에 체크되어 있지. 바로 그 밑에 줄 봐봐.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치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둔다 그랬잖아. 그 요 말이잖아 지금 선지. 사회적 감정으로라는 말 이 말이잖아.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를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야기했고, 그렇죠. 자부심이라는 말 뜻 자체가 아까 주관적인 만족감. 기부 행위를 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거니까 이게 주관적 만족감과 같은 말이 되지. 자부심 이꼴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5번도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밀,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 맞지.
빌은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걸 원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경제학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층의 어떤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저소득층에게 그걸 나눠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게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개인이 기부하면 아까 만족감이 올라간댔지? 그 만족감을 경제용어로 아까 뭐랬어? 효용이지, 그지? 그 효용 올라간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효용을 높인다는 점은 개인이 기부하는 곧 효용을 올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오기는 안 봐도 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월요일에 올 때 최대한 좀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 6교시, 7교시 한다지? 7교시 하면 바로 오면 5시 20분? 쯤에 도착할 것 같아? 네. 해봤어요. 아, 해봤어? 네. 언제? 여기? 아니, 에덴 프라자 쪽 가고. 그랬어? 그래, 다시 한 20분 생각해야 되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내일. 너그 또 뒤에 수업 있잖아. 몇 시까지 수업 있어? 내일 와요? 안 몰라? 안 와도 된다. 오지 마!